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이 되는 이슈, 돈 버는 정보와 함께하는 경제 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이 중동 사태가 보름을 넘어 3주째로 접어들며 이렇게 격화되는 가운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동 국가들의 중재 제안을 일축했고요. 이란 역시 공습의 중단 없인 협상하지 않겠다는 입장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는 급등하고 원달러 환율 1,500원을 터치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이슈 중동 상황 현황과 전망, 정부의 대응까지 자세히 짚어보죠. 지난 10일 정부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명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가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다른 1,500억 달러의 마스가 프로젝트 외에 이제 2,000억 달러를 어디에 투자할지 관심 쏠리고 있습니다. 대미 투자 첫 번째 1호는 과연 어디가 될지 저희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슈 대미 투자 특별법 핵심 내용과 앞으로 출혈될 프로젝트에 대해서 분석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는 유튜브 경제인사이트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 가능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주식시장으로 가보죠. 자, 지난 주말 미국 증시 조정과는 다르게 오늘 국내 증시, 특히 거래소는 견조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거래소 시장 현재 시각 약 0.6% 상승하면서 5,520선을 지켜내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낙폭이 큽니다. 1.6% 넘게 하락하면서 1,130선 지키기에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놓고 보면 연초에 나왔던 흐름, 유사 패턴이 오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코스피, 코스닥 모두 큰 폭의 매도를 하고 있고 이 물량을 부스란히 개인이 받아대면서 시장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각 거래소 시장에서 외국인은 7,500억 순매도, 개인은 8,000억 순매수로 대응하고 있고요. 코스닥에서는 4,400억 순매도, 5,000억 이상 개인이 받아내면서 시장을 막아내고 또 받아내고 있습니다. 환율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외 환율이 1,500원을 또 한번 터치를 했는데요. 그래도 오늘 본장 시작하면서 환율은 조금 떨어지면서 현재 1,494원 50전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역시 큰 움직임은 없지만 우리 환율이 올라가면서 국내 가격은 꽤 오르고 있네요. 현재 1비트코인 가격 1억 800만 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금융시장의 흐름 살펴봤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시작합니다. 준비된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중동 상황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군함 파견을 요구하면서 정부의 고민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가는 급등하고 우리 환율도 1,500원을 터치하면서 산업 또 경제 전반에 대한 우려 커지고 있습니다. 3주째로 접어든 중동 사태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이 중동 사태가 어느덧 3주째로 접어들고 있고요.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이란에서 좀 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또 선박이 있다, 부분 봉쇄다. 이런 걸 보면 또 기뢰를 설치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한켠에서는 협상에 대한 이야기, 뉴욕타임즈는 지금 2,000명이 넘는 미 해병대를 실은 군함이 또 함정이 떠났다라는 보도 나오고 있고, 자, 대표님 좀 다양한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혼재되어 있는데요. 현재 중동 상황의 흐름 한번 분석해 주시죠. 네, 이게 벌써 이제 3주차 시작된 지 지금 1주, 2주 지나고 이제 3주차에 들어가면서
우리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뭐 모든 사람들의 피로도가 점점 누적되고 있는 네. 것 같습니다. 주말을 지날 때마다 이게 주말 되고 쉰 것 같지 않고 주말에 뭔가 일이 더 터지니까 다들 그것을 쫓아가기에 좀 급급한 상황이긴 한데요. 과거 경험상 일단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2주가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2주요? 예, 네. 이제까지 2주 지났고 앞으로 2주가 중요한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와 관련돼서 아마 처음 시작했을 때 기억하시겠지만 현재 이 상황은 3, 4주, 네. 길게 4, 5주 정도 본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현대전은 이런 일들은 통상적으로 과거 지난 30년간 한 달 안에 마무리가 돼야만 단기전으로 끝이 나고요. 그렇지 못하고 이것이 한 달을 넘어가면은 장기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때 보시면은 그게 10년 막 넘어갔었잖아요. 가장 큰 이유가 그 한 달 내에 뭔가 마무리를 못 지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상대 이제까지 지나온 것도 중요한데 앞으로 이번 주와 다음 주가 어떻게 갈지라는 것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 봐야 될 것 같은데 전 그나마 이제 여기서 희망을 좀 네. 찾아보려고 하는 것은 트럼프의 무조건적인 항복 요구 플러스 이란에서는 뭐 결사 항전 뭐 이런 두 가지 얘기에서 뭔가 그러니까 협상과 관련된 조건에 대한 얘기들이 조금씩 그나마 흘러나온다는 측면에서는 뭔가 긴장은 최고조로 가고 있으나 해결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두는 그러한 미묘한 상황인 것만은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느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또 이렇게 좀 기대해 볼 만한 부분까지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나오는 외신들을 놓고 보면 양측 모두 강이거든요. 글쎄요, 마쿠의 협상 없이는 현 상황으로는 좀 뚜렷한 해법은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양측들의 입장들 한 번씩 반응 볼까요? 네. 네, 기본적으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말한 것 첫 번째는 무조건적인 항복이었고 두 번째로 얘기한 것은 새로운 그 지도자, 그러니까 아들 하메네이가 혹시 살아 있다면 항복해라. 뭐 이 얘기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얘기는 뭐냐면 혹시 다른 루트를 통해 갖고 뭔가 이 협상의 조건들이 들어왔지만 마음에 들지 않아. 뭐 이 얘기까지가 이제 가장 어제까지 업데이트된 내용이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란 쪽은 우리는 협상하자고 한 얘기 한 적 없어라고 얘기했고 하지만 그 전에 협상을 혹시 가능하다면 조건은 두 가지다. 확실한 종전, 그러니까 소위 미국의 의회를 통과된 법으로 보장되는 종전이 첫 번째 필요하고 공습 중단이죠. 그렇죠. 네. 결국은 그러니까 이번에 휴전은 필요 없고 종전이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피해 많이 봤으니 관련된 배상까지 원한다. 요거까지가 이제 양쪽에 그렇게 해서 놓고 보면 양쪽이 강대강 대치인 것 같아 보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본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얘기한다는 측면에서는 그나마 일말에 혹시 해결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2주라는 것에 대한 이제 단기전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2주가 지나면 아예 뭐 육상 저장 탱크가 다 막혀서 원유 시설을 셧다운해야 되고 이것도 큰 문제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한국이나 일본은 그 사이에 많이 당해봤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IEA 기준으로 한 7개월치 지금 원유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개월 동안은 최악의 경우 지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서 오는 배가 유조선이 한 2주 정도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이제 그것이 지금 아직 2주 전에 출발한 게 아직 도착을 못한 상황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것이 없다 하더라도 7개월은 버틸 수 있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나마 다행인데 말씀 주신 대로 이 생산자들은 매일매일 생산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대략 중동산이 1,500만 그 배럴에서 많게는 2천만 배럴. 소위 이제 공장을 돌리는 거죠. 그렇죠. 그쪽은. 그래서 그것을 만약에 그쪽을 실어놔서 못 날리면 이걸 저장고에 쌓아놔야 되는데 이라크 같은 데는 한 6일 만에 벌써 다 쌓여갖고 이제는 이제 생산량을 줄이고 있고요. 순차적으로 지금 이 저장고가 부족한 쿠웨이트, UAE 뭐 이런 식으로 점점점 뭐랄까 저장고가 차가고 있습니다. 네. 이것이 다 가장 큰 문제다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을 한 예로 그냥 쉽게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 코로나 때 우리가 한 3개월 정도 전 세계가 멈춰 있었잖아요. 네. 그때 대략 전 세계적으로 하루에 1억 배럴을 쓰는데 그
2020년 2분기에 8천만 배럴로 약 20%가 줄었습니다. 예. 정확히 지금 호르무즈 해협 통과하는 규모만큼이 수요가 사라졌던 거죠. 그때 유가가 배럴당 70달러에서 30달러 밑으로 내려왔었거든요. 거꾸로 지금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2천만 배럴이 시장에 공급이 안 되면 그 수요를 강제로 없애야 되는 겁니다. 네. 역으로 말하면 유가가 70달러에서 지금 100달러 와 있는데 2배인 150달러 그 이상을 봐야 되는 상황도 열릴 수 있어서 이것은 상당히 심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 꼭 현대전이 아니더라도 지금 과거에 우리 코로나 때의 상황을 놓고 봐서도 한 달 내에 이것이 해결돼야 되고 그것 자체가 이번 주 다음 주가 상당히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는 수요가 20% 사라지면서 가격이 거의 60% 빠졌으니까 이번엔 공급이 20% 사라지면 오히려 위로 튈 수 있다라는 또 그런 우려도 함께 전해주셨고요. 이런 와중에 이 외교적 정치적인 고민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이 중국 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호위함, 이 군함을 파견을 해달라 하고 그 배를 직접 호송하라. 우리 정부도 지금 고민 중이라고 하는데 참 이게 쉽게 결정할 사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래저래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에 잘못 끌려 들어가면 이것이 이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도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70%를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기간에 뭔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서 미국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거기에 계속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국가들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는 상황이 있거든요. 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번에 미국이 원한다고 쉽게 거기에 대해 동의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우리뿐만 아니라 영국, 프랑스 또 중국도 있어요. 중국, 네. 일본 뭐 사실 요 한 5개국을 우리나라 포함해서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주말 사이에 오늘 아침까지 다들의 본인들의 입장은 원론적인 얘기만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도 이것 자체를 덥석 물기보다는 주변 이 동맹국들의 상황을 파악하면서 이건 맨 앞에 서기보다는 중간이나 맨 뒤쪽으로 가서 상황에 소위 이제 묻어간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국익에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제 미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일본이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고 나면 그 다음부터가 아마 입장 표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고요. 지난 주말에 미국이 이란의 보물창고라고 부르죠. 하르그 섬을 공격했습니다. 다행히도요, 대표님 여기에 있는 이제 원유 정제 시설은 또 트럼프가 안 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사항만 놓고 보면 결국 또 이란이 끝까지 가면 여기를 공격할 텐데 그러면 유가 150달러 전망들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 전망도 좀 해주시고 더 중요한 게 이 전쟁이 끝나더라도 잘 마치더라도 바로 안 떨어질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말씀 주신 대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지금 이 지역에서 금기사항, 소위 레드라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이들의 생명줄인 원유 시설만큼은 서로 건드리지 않는 것. 네. 이것이 이제까지 그렇게 장기간 서로 전쟁을 상황이 안 좋아졌어도 상대적으로는 그걸 안 건드린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그 근처까지 간 거죠. 네, 하르그 섬. 그러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지만 지금 미가 이란의 원유 수출의 거의 90% 이상을 네. 저기서 담당하고 있고 물론 자크라 섬이라고 소위 호르무즈 해협 빠져나와서 한 100만 배럴을 처리할 수 있는 항구가 있긴 있습니다. 이제 거기를 활용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거나 지금 당장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만에 하나도 원유 시설을 친다고 하면 이란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어제도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바로 주말 동안 여기 공습당하니까 UAE의 소위 프라이자 소위 원유 시설을 또 타격을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하지만 최대로 정말로 소위 원점 타격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혹시 알려진 바로는 만에 하나 현재 지금 급파된 2,500명의 해병대가 소위 하르그 섬 자체를 혹시 가져가려고
만약에 한다면 이게 지금 상황이 어느 쪽으로 튈지는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긴 해서 일촉즉발인 건 맞고, 다만 제가 좀 기대하는 것은 2주간 가는 기간 동안 소위 이 이란을 소위 압박하는 용도로 쓰려고 하는 거지 정말로 지상전을 하려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 회의적으로 생각한다. 근데 만일 정말로 이것이 그 상황 레드라인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위 상한선이 150달러를 넘어서 혹자들이 얘기하는 200달러까지도 열어둬야 되는 상황. 그리고 그것 자체는 뭐냐면 이 소위 이 현재 호르무즈 해협 자체가 막히는 것이 한 달을 넘어서 2달, 석 달로 가게 된다면 상당히 뒤로 갈수록 소위 그 유가의 전 세계 유가의 레벨 자체는 많이 위를 열어둬야 되는 상황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이대로 좀 종료가 돼도 다시 뭐 80달러, 70달러는 못 갑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걱정이 있어서 그런데요. 근데 상황은 다행스러운 게 또 이번에 뭐냐면 이게 유럽 입장에서는 화가 나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화가 나겠지만 러시아의 제재를 좀 풀고 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 좀 확대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중동의 저장고가 차면서 이들의 생산 능력 자체가 상당히 약화되는 거. 왜냐하면 한번 이걸 틀어 잠그고 완전히 셧다운이라고 하죠. 제로 베이스로 갔다가 이걸 다시 트는 데는 몇 개월이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래서 그게 그 지금 2주가 상당히 남은 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미 해병대 2,500명이 중동을 향해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 가는 기간 내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또 그 2,500명은 거의 이제 인간 병기 수준이니까 아마 하르그 섬 쪽에 지상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국내 영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건설 업종에 가장 큰 피해가 온다. 이런 분석들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집들, 이 주택 많이 공급을 해야 되는데 유가 상승이 또 이래저래 뭐 국내 건설업계에도 안 좋죠? 맞습니다. 뭐 기본적으로는 그러니까 소위 그 유가에 가장 민감한 분야 자체가 1, 2차 산업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건설업이 그쪽에 또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이것이 건설업 자체는 악영향인데 전체 규모에서는 우리나라의 건설업의 규모가 이전보다는 조금 둔화됐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으로는 좀 부동산 안정화 정책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 자체가 한 2년째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렇고요. 어쨌거나 단기간에 유가 안정만 된다면 그런 악영향 자체도 최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를 시행하고 있고 오늘이 아마 이제 나흘째가 됩니다. 정유주에 투자하신 분들은 오히려 좀 주가가 급락하고 있는, 이제 그만큼 마진도 줄었고 우리 국민들이 좀 체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국 평균 주유소 기름값도 역시 가격 최고제로 영향을 받았죠? 그럼 맞습니다. 사실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아니 유가 오른 지 얼마 됐다고 벌써 2,000원이야. 국내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라고 불만들을 토로하셨는데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내리고 불만이 토로되었고 또 그 소위 그 내각 우리 국내 수보회의나 여기서 여러 번 대통령이 언급을 하면서 생각보다는 이제 말씀 주셨던 만큼 이번에 들어서는 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 체감으로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것이 지속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유가가 근본적으로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마냥 그걸 소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제일 좋은 최고의 처방책은 유가가 하향 안정화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일단 1,840원대입니다. 이걸로 2주를 가게 되고요. 2주 후에는 국제유가 레벨로 또 한 번 정부가 최고 가격을 고지하는 그런 형식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지금 보면 또 한 축이 유가도 유가이지만 환율에 대한 우려도 굉장히 있고요. 1,500원을 또 여기 시장에서 또 한 번 갔습니다. 일단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한 1,490원대 초반으로 왔는데 1,570원이요. 증권사들이 이 정도까지 다 열어놨네요. 단기적으로는 얼마든지 가능한 수치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지금 전 세계에서 미국 달러 강세, 나머지 통화 약세 현상이 다 두드러지고요. 심지어는 원유를 생산하는 그래서 연초 이후에 상당히 강세를 보였던 브라질 레알화 같은 데조차도 약세로 돌아섰었거든요. 이거는 확실하게 안전자산
대한 선호 때문에 미국 달러화에 대한 수요가 늘었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다만 이것이 조금 길게 놓고 보면 현재 우리나라는 역대급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가 워낙 1월 달, 2월 달 좋게 나왔고 3월 달도 당연히 좋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놓고 보면 경상수지의 흑자, 반도체를 포함한 수출 호조에 따른 그런 해외로부터의 달러 유입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이 상황이 단기간에만 해결이 된다면 그 환율 자체가 단기간 지금 뭐 1,500원, 1,600원 가까이의 변동성 커지 열전 하향 안정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위험한 1,500원도 있고 조금 안심할 수 있는 1,500원도 있고 좀 다르게 봐야 된다. 이거 맞습니까? 맞습니다. 예, 예.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 상황이 지나고 나면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 달러에 대한 기본적인 수요 자체가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것이 지금 월가의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신다면 이 상황 자체를 잘 슬기롭게만 넘어가면 이 현재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대폭적으로 늘고 있는 것의 효과가 분명 하반기로 갈수록 나타날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국내 증시 전망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워낙 트럼프 대통령 한마디에 급등락도 심한 변동성도 큰 데다가 지금 우리 국내 투자자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메모리 반도체의 실적과 메모리 반도체에는 훼손이 없다는 쪽에 이제 확신을 좀 갖고 있습니다. 또 미국도 마이크론 주가는 또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는 이제 수급이 몰리고 있는데 괜찮겠죠, 우리 메모리 반도체는요? 네, 지금 확실한 것은 이번 2주간 이런 중동 사태가 있는 와중에도 네.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우리나라 반도체 이익 증가를 더 업그레이드했습니다. 네. 더 상향 조정을 해갔고요. 한 달 전에는 작년 대비 올해 영업이익이 250% 증가해서 2주 전에는 290%, 지금은 300%를 넘어섰습니다. 그만큼 지금 메모리 분야의 이익 개선에 대한 기대는 이 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도 네.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도 나올 텐데 상당히 뭐랄까요? 적어도 시장에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 상황만 정리가 되고 나면은 반도체 주도의 그런 우상향 흐름은 다시 충분히 재현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에 이제 개인들이 계속 사고 외국인이 팔잖아요. 근데 이걸 보고 오래 투자하신 분들은 위험하다 하는데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 달라졌다라고 의견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전 세계에서 외국인이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나라 다 외국인만 쳐다봤잖아요. 근데 전 세계 탑10 그 소위 시가총액 그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들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네. 37%나 들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들고 있거든요. 네. 통상적으로는 어느 나라든 소위 선진국형 그 가계 자산 비중이 간다면 우리나라는 개인들이 국내 주식의 비중을 더 늘려야 되는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 측면에서는 이 상황은 당연히 필연적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채권 시장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도 지금 금리가 튀어 올라서 모기지론 급등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채권 금리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채권 시장 안정 펀드에 대해서 이제 고민 중 또 방안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뭐 어떤 내용인지 또 어떤 효과 거둘 수 있는지도 정리해 주시죠. 예, 기본적으로는 이제 채권 안정 기금을 포함해서 대략 100조 원 규모의 소위 그 안전판을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걸 다 쓰겠다라기보다는 시장에 이런 충격이 왔을 때는 신용 경색 또 내지는 소위 돈맥 경화가 나타날 수 금리 있죠. 폭등. 네, 그렇죠. 단기간에 이제 모든 자금이 묶이는 거죠. 네. 모두들 투자 안 하고 돈을 다 빼내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상당한 이제 버퍼를 만들겠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것이 연준의 양적 완화와는 다른 것이 국내에 있는 자금의 소위 재분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통화량 증가하고는 또 상황이 좀 다른 상황이라서 인플레이션 유발 효과는 상당히 약하다는 측면에서는 그것은 서로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분명 이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가면 현재 이런 상황이 정말로 누적적으로 3개월 이상 지속되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지금까지 송재경 디멘전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영상 보시고 난 뒤 이야기 계속 이어가죠.
네, 지난 10일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일명 대미 투자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그간 지연됐던 대미 투자에 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1호 프로젝트로는요, 현재 에너지, 원전, 전력망, 가스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대미 투자 특별법 주요 내용과 향후 추진될 제1호 프로젝트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그렇습니다. 이 대미 투자 특별법에 대한 이야기들 함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좀 내용 좀 함께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이 추진 기대에 대한 거 3,500억 달러 규모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도 좀 함께 좀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대미 투자 특별법이 지연되면서 직간접적으로 미국의 압박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네. 산업계 오랜 수건이었던 대미 투자 특별법이 지난 12일 일단 국회 문턱을 넘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지연됐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본 궤도에 오르게 돼 있습니다. 이번 법안의 핵심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한미 전략 투자공사를 설립한다는 것. 아, 예. 또 하나가 기금의 설치거든요. 한마디로 정부 차원의 투자 플랫폼이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아마 이제 구체적으로 산업적으로 보게 되면 아마 이제 반도체라든가 조선 에너지, 첨단 산업 부분 이 전략 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 현지 투자가 이제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첫 번째 1호 프로젝트는 아마 루이지네주 LNG 터미널 건설이 아마 미국 측에서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는 만큼 1호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이외에도 소형 모듈 원전을 비롯해서 각종 첨단 기술 분야에서 이제 투자를 통한 가시적인 성과를 논의할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증시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관련주들, 조선, 에너지, 방산, 공급망 관련 주들이 이제 주목을 다시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이 무엇보다도 이번 법안의 통과는 그동안 이제 자동차 관세를 빅기로 굉장히 관세를 또 올리겠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만큼 압박이 심했죠. 맞습니다. 네. 자동차 관세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좀 방어했다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방금 이야기해 주신 이 루이지애나 가스 터미널은 이제 저희가 조금 이따가 또 집중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고 어떻게 좀 절차가 진행되는지도 한번 크게 그 로드맵 과정도 좀 소개해 주시고 이 대미투자공사 역할 그리고 이제 우리 돈이 일단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리스크 관리 측면도 어떻게 해야 될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3,500억 달러를 크게 나누면 이제 마스카 프로젝트, 이제 미국의 조선업을 이제 재건할 수 있도록 우리 민간 기업이 출자한 돈이 있고요. 또 1,500억. 맞습니다. 2,000억은 또 별도의 정부 주도로 마련하게 됩니다. 아마 이 대미 투자 특별법 통과로 인해서 앞서 제가 이제 올해 상반기 중에 한미 전략 투자 공사가 공식적으로 네. 출범하게 되는데요. 한 석 달간은 이 투자공사의 뭐 정관이라든가 정비, 조직을 만드는 그런 시간을 마치고 난 다음에는 정부가 출자를 합니다. 약 2조 원가량 자본금을 출자하게 되면 이게 앞으로 한 20년 동안 한시적으로 이 조직을 가동하게 됩니다. 투자는 철저하게 이제 검증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산자부 장관이 이끄는 사업관리위원회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사업이 합리적인지 투자하는 합리성을 이제 검토하게 되면 예. 부총리 주재의 운영위원회가 최종 의결을 맡게 됩니다. 특히나 뭐 LNG라든가 원전이라든가 핵심 광물과 같은 우리나라 국익에 부합하는 후보지를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협상을 좀 주도하겠다라는 전략인데요. 대규모 자본이 이제 투입되는 만큼 리스크 관리 장치도 좀 촘촘해집니다. 전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신설돼서 연간 투자 한도 매년입니다. 한 200억 달러로 제한했기 때문에 이건 아마 우리가 이제 국내 외환 시장의 충격을 다소 방지하겠다라는 측면이 반영이 됐고요. 또 하나가 과연 이게 원금 회수가 가능할까? 이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리스크죠. 맞습니다. 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 이럴 때 이제 미국과 분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명문화했다라는 것도 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네, 20년 내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지금 최초에 약속했던 비율이 있습니다. 뭐 9대1, 5대5 이 분배율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1호 프로젝트는 어느 곳이 될까? 이제 마스가는 1,500억 달러가 따로 있는 거고요. 이제 또 2,000억 달러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일본은 원전으로 향했고 전력망, 에너지, 또 우리 가스 터미널 여러 개들이 좀 검토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정해지지 않은 거죠. 맞습니다. 예.
이 사실은 일본이 먼저 치고 나가면서 네. 그래서 우리도 아마 이런 부분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제 추측성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 주도로 이제 자본금 2조 원을 포함해서 앞으로 20년간 운영해야 되는 2천억 달러의 규모는 특히 원전 그리고 전력망 에너지라는 크게 보면 3대 축에 집중 투입이 돼서 아마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의 북미 시장 개척에 상당한 속도가 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원전 분야입니다. 예. 미국은 지금 AI 붐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AI 데이터 센터 건립과 더불어서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 전기 먹는 하마를 잡기 위해서는 원전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나라는 원전 건설뿐만이 아니라 기자재 공급 경쟁력이 강한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이나 한미 합작 프로젝트 형태 투자가 유력하게 거론이 되고 있고요. 두 번째가 전력망입니다. 네. 지금 미국은 노후 전력망이 워낙 많아서요. 대규모 현대화 사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한국의 기술이 강점을 갖고 있는 고전압, 송전망과 전력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가 협력 대상에 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세 번째가 에너지와 이제 공급망 투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텍사스 태양광 발전소 투자라든가 뭐 전기차, 로봇과 같은 방산 산업의 필수적인 어떤 전략적 이제 광물들이 있습니다. 히토류나 연구자석 생산 공장 투자 등이 좀 검토가 되고 있어서 이는 뭐 에너지 안보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 공급망에도 좀 다변화하려는 전략적 이 투자가 반영된 의도입니다. 네, 저기 보면 셰일가스.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 자본들은 셰일 오일 개발을 좀 꺼려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셰일가스 부분도 우리가 있고요. 근데 현재 분위기상 좀 보면 앞서 우리 표에도 보여드렸지만은 루이지애나 LNG 가스 터미널이 1호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주식시장이 빠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뭐 조선에선 삼성중공업이라든가 기자재들, 조선 기자재들이 많이 좀 올랐었거든요. 이 LNG 수출 터미널 가능성 좀 타전해 주시고 이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도 함께 좀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금 대미 투자 프로젝트가 이달 말부터 본격화되는데 이에 앞서서 이미 일본은 52조 가량의 네. 선제적인 대미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역을 좀 보다 보면 대부분 이제 에너지나 전략적 산업에 대한 투자였기 때문에 아마 이제 미국의 압박이 거센 가운데 정부도 이른바 신속한 1호 사업 선정을 통해서 통상의 불확실성을 좀 덜어내겠다라는 구상인데요. 가장 유력한 1호 산업은 미국이 먼저 제안을 했습니다. 루이지애나주에 있는 LNG 수출 터미널 건설인데요. 약 100억 달러 이상의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이 사업은 단순히 어떤 자본 투입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리 기업들이 LNG선 건조와 더불어서 가스플랜트 건설에 직접 참여하는 수출 환류형 투자가 될 것으로 보이고 성사되면 이 기대 효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뭐 에너지는 우리가 중동산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요. 네. 이번 이란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중동산에 많이 의존하고 있고 취약한 구조인지 수출 다변화가 필요한지를 역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이제 중동산 의존도를 낮추면서 에너지 안보를 강화할 수 있는 것은 기본이고 터미널 건설에 필요한 것들이 또 우리가 강점이 있습니다. 철강부터 시작을 해서 각종 기자재 수출권을 확보하게 되면 투자액 이상의 국익을 창출할 수 있다라는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무엇보다 이제 규제 부담이 비교적 낮아서 사업 구조가 명확하기 때문에 초기 투자 프로젝트 적합성에서 1호가 된다면 바로 루이지애나 터미널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요, 이 헨리 허브라는 가스 강국입니다. 잘 보니까 우리가 이 가스 터미널 짓고요, 자신들의 있는 가스를 우리가 좀 수입해 가라 이런 느낌도 받게 되는데 우리 한국에는 산업에는 어떤 효과가 좀 있나요? 맞습니다. 중동보다 안정적으로 좀 가스 수급이 된다 뭐 이런 걸까요? 맞습니다. 네. 이제 루이지애나주 이제 LNG 수출 터미널이 투자가 또 우리나라 자본이 들어가서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가 기대할 수 있는 거 크게 보면 세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에너지 안보 측면, 산업의 파급 효과, 공급망 안정이라는 측면을 좀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우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LNG 수입의 상당 부분을 이제 중동산에 좀 의존하고 있는데 직접 미국의 LNG 터미널에 직접 투입할 경우 투자하게 되면 장기 계약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미국산 LNG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늘 바라고 있는 중동산 의존도를 좀 낮추면서 에너지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요. 두 번째가 이제 국내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LNG 터미널 건설을 내게 되면 관련 인프라가 동시에 구축하는 과정에서 뭐 LNG선 운반선 건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여기다 플랜트 설비라든가 철강, 기자재 수출까지 연계될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나 이제 이 조선과 플랜트 산업이 강한 한국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수주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는데요. 또 마지막으로 에너지 공급망과 협력 강화인데 미국과 에너지 협력을 강화한다라는 측면,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전 세계 최고의 원유 보유량을 갖고 에너지 대국이기 때문에 단순한 투자 관계를 넘어서 한미 에너지 어떤 동맹을 강화하는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요. 우리 김민석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고 트럼프 대통령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언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데 원전에 대한 가능성도 좀 높게 봤거든요. 지금 미국이 SMR, 소형 원전 외에 아예 대형 원전으로 가자 또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고 또 주말에 나온 뉴스는 그간 원전 절대 안 한다는 이탈리아도 지금 원전으로 돌아섰거든요. 원전이 1호가 될 가능성은 없나요? 맞습니다. 이제 방미 중이었던 김민석 이제 국무총리가 어쨌든 이제 미국의 이제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서 이제 원전 협력을 포함한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에 대해서 우리가 전격적으로 제안을 했고 벤스 부통령을 포함한 이제 수뇌어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이끌어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지연됐던 대형 이제 이 원전 수주 시계가 다시 가동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관측을 낳게 되는데요. 이번 협력이 주목받는 이유는 한미 양국의 전략적 상호 보완성 때문입니다. 미국은 이제 웨스팅하우스라는 이 기술, 독보적인 원전 설계 기술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설계 능력이 없습니다. 원전 기술력만 갖고 있고 설계 시공 역량이나 기자재 공급망이 부족한 상황이고 반면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 수준의 건설 인력과 완공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건설의 경우에는 아마 국내 대형 건설사들 이미 텍사스라든가 미시건주에 현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고요. 또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서 전력 산업의 목표가 뭐냐? 미국 내 임기 내 대형 원전 10기, 10기를 완공하겠다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어떤 이런 이제 장기 로드맵에 맞춰서 핵심 파트너로 참여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그동안 공들였던 중동을 넘어서 미국이라는 거대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한 발 앞서요. 일본이 일단 원전을 가지고 대미 투자 1호를 시작을 했거든요. 우리가 원했던 그 그림이 웨스팅하우스와 우리 뭐 한전, KPS 뭐 이런 그림이었는데 일본이 좀 선수를 친 거 아닌가요? 웨스팅하우스와 미쓰비시가 협력한다. 이거는 우리에게는 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과 일본이 무려 1,0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200억 달러도 아니고요. 1,000억 달러 규모의 원전 동맹을 공식화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가 이제 회담한 후속 조치인데요. 이번 합의로 미국의 설계 기술과 일본의 제조 역량이 결합한 강력한 에너지 연합이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우리 원전 산업의 입지가 좀 좁아지지 않겠느냐라는 우려도 있고요. 또 반대 측면에서는 무슨 얘기냐,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리하게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이제 찬반 양론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웠던 대형 원전 10기 프로젝트 조기 건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현재 이제 미일 연합의 실행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라는 평가가 지배적인데요. 실제로 미국 에너지부의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에 이제 제안한 걸 보게 되면 APR 1400 등 미국 내 이 원전 건설 협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랍에미레이트부터 바라카 원전에서 증명됐던 우리의 정해진 예산 내 적기 완공이라는 역량은 비용 초과로 난항을 겪고 있는 이제 미국의 원전의 가장 강력한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미일 원전 동맹이 판을 키우는 사이에 우리는 이제 시공 역량을 강점으로 해서 독보적인 무기로 해서 이 핵심 진입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늦게 원전 부분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K원전이 미국 진출은 단순히 수주를 넘어서 관세, 통상 이 협상 전반에 어쩌면 우리의 입지를 조금 키워주는, 높이는 전략적 카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2천억 달러와는 별개로 1,500억 달러는 마스가 프로젝트, 조선에 해당되고 있는데요. 이 조선 쪽은 잘 되고 있죠? 뭐 현지 맞습니다. 조선소 건설 등등이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이른바 마스카 프로젝트는 1,500억 달러고요. 전체 대미 투자 금액의 40%가 넘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이미 집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법안 통과로 인해서 우리 조선업계는 단순히 어떤 수주를 넘어서 미국의 현지의 생산 체계를 좀 구축하게 되는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오션은 필리 조선술 인수해서 네. 대규모 투자를 단행해서 연간 선박 건조 능력을 기존보다 10배 이상 더 끌어올리는 초격차 전략에 착수한 상황이고요. HD현대중공이 없이 현재 조선소 인수와 또 기자재 공급망 확충을 구체하면서 마스카 프로젝트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철저한 현지화를 통해서 미국 내 함정과 상선 건조 시장을 선점하고 글로벌 조선 패권을 좀 공고히 하겠다라는 의지로 풀이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슈퍼 301조 점검해 보도록 하죠. 무역법 301조입니다. 상호간세 위법 나오면서 바로 이 카드를 꺼내들었는데 또 김민석 총리에 따르면 USTR 이제 그리어 대표가 오히려 한국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다라고 하고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게 과잉 생산 또 강제 노동 얼핏 우리와는 좀 상관이 없을 것도 같은데요. 그러나 다 포함이 됩니다. 네, 우리도 들어갑니까? 맞습니다. 네. 제조업 과잉 생산에 16개 국가에도 그리고 이제 노동력 강제 노동. 강제 노동에도 60개 국가를 꼭 찍고 있는데 네. 한국이 이제 빠졌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강제 노동 하나요? 예. 전혀 상관은 없지만 과거에 네. 이제 북한산 이제 이 물자에 대해서 한번 이제 지적받았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산업계를 떨고 있는 게 바로 이제 301조 수표 301조라는 무역법 301조입니다. 이 때문에 이제 리스크가 해소되느냐? 대미투자 특별법 한 산을 넘었는데 안심하기 좀 이르다라는 이유가 바로 이제 무역법 301조의 특성 때문인데요. 이번 조사가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주요국 동시에 겨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투자 약속을 지렛대 삼아서 협상력을 발휘하게 된다면 일부에서는 경쟁국 대비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망 파트너의 가치를 입증한다면 301이라는 파고를 넘어서 오히려 우리가 수출 경쟁력을 높여주는 반사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제 지적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협상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조사받는 넉 달 동안 우리가 제조업 분야 그리고 이제 노동력 분야에서 과잉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망을요. 중국을 겨냥했다는 좀 분석도 있고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어차피 이제 3월 말 4월 초 이제 가잖아요. 미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크게 이제 주목받고 있는 건 계속해서 이제 유예해왔던 이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쏠려 있고 그 전에 이렇게 슈퍼 301조 무역법 122조를 들어서 다른 전체적인 이제 대미 흑자국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가장 큰 타겟은 역시 중국일 수밖에 없거든요. 무기를 들고 가는 거죠, 중국에. 맞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역법 301조 조사는 더 정밀하게 강력하게 이제 칼날을 뽑았다라는 얘기인데요. 앞으로 4개월이 중요합니다. 한미 통상의 운영을 가를 관세 분수령이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제 국회를 통과한 이제 한미특별법을 강력한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투자 금액이 미국의 에너지 안보뿐만이 아니라 일자리, 공급망에도 기여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수치로 우리가 증명해 줄 수 알려야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철강과 석유화학은 오히려 우리가 공급 과잉 상태거든요. 자체적인 당하고 구조조정을 있죠.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선제적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걸 적극 홍보해서 명분은 좀 차단해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경쟁국보다 우리가 굉장히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확보하면서 이 관세를 좀 마무리하는 것, 특히나 이제 일본이나 EU와 비슷한 수준의 관세 환경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자, 경제인사이트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입니다. 3월도 중순을 향하고 있지만 일교차가 너무나 크게 벌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아주 쌀쌀합니다. 특히 이번 주는요,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당분간 큰 일교차 대비해서 옷차림 잘 챙기시고요. 마스크 착용 꼭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죠. 여러분 감사합니다.